이종찬 장군, 그는 6.25 전쟁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종찬 장군,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찬은 1916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대지가 1500평이며 여러 채의 한옥과 양옥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이하영이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하영은 조선 후기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일본어를 익혔으며 미국 공사로 있었던 알렌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의 소개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서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제중원에서 영어를 익힌 이하영은 외무와문의 말단 관리로 들어갔으며 이후 주미공사가 되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귀국한 후에는 대륙고무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큰돈을 벌기도 했던 그는 을사조약 당시 법무대신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본과의 합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고종의 명에 따라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종찬은 이러한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이종찬은 식민치하에서 일본인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실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육사에 합격한 조선인은 이종찬과 최병덕 단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이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육사 생활은 외롭고 힘든 것이었지만 이후 조선인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과 따로 모임을 구성하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1937년 육사를 졸업한 이종찬은 중일전쟁에 투입되었으며 난징 전투에서는 큰 공을 세워 일본 최고의 훈장인 금치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1942년 태평양 뉴기섬에서 근무하게 된 그는 현지 주민들 수용소의 관리장교로 있기도 했는데 이때 그는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해 주어 생명이 위독했던 추장의 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1945년 4월 아버지 이규원이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자작의 지위를 장남인 이종찬이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종찬의 동생이 뉴기니에 있는 이종찬에게 편지를 보내 자작의 지위를 수여받을지 여부를 묻자 그는 그 지위를 수여받지 않겠다며 거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당시 자작의 지위를 받게 되면 상당한 생활비가 지급되었는데 이종찬은 할아버지의 행적을 부끄럽게 여겨 귀족 지위의 승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1943년 소좌로 진급한 이종찬은 제15 독립공병연대 참모로 근무했는데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 들쥐를 잡아먹기도 하며 생명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종전 후 미군에게 연행되어 전범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수용소 관리장교 시절 현지인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46년 6월 이종찬은 인천을 거쳐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장남이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자 가족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먼저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있던 일본 육사 선배들과 동기들이 이종찬에게 서둘러 군대에 들어오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소좌의 지휘에 있었던 경력은 국방경비대 내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군대에 들어간다면 바로 최고 지휘관급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에게 육군 참모총장의 직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는데 먼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다시 군대에 들어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고 이종찬 스스로도 일본군 장교의 경력을 떳떳하지 않게 생각해 입대를 사양했습니다. 이후 그는 3년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낭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주로 종로나 명동의 다방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건국 초기 인재가 부족했던 이승만 정부는 다시 이종찬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군은 장교들의 숫자가 매우 부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소좌의 지휘까지 지낸 이종찬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사 동기였던 최병덕은 이승만 대통령과 상의해 이종찬을 육군 대령으로 임명하고 국방부 제1국장의 자리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종찬은 군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종적을 감추기도 했는데 이렇게 몸을 피하던 이종찬은 결국 20일 후 군대에 다시 입대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는 미군이 철수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국토 방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에 다시 입대한 그는 1950년 6월 18일 수도 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선이 밀리게 되면서 후퇴를 거듭하던 이종찬은 7월 4일 수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강 인도교 폭발을 지휘했던 최창식 대령이 이번에는 수원 성북문을 폭파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종찬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최창식 대령을 말렸습니다. 수원성 북문을 폭파하면 일시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미군이 곧 개입할 것이니 문화재를 폭파하는 일은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최창식 대령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북문을 폭파하는 대신 그 일대에 대전 차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수원에 있던 이종찬은 최병덕 소장을 도와 구사단을 새롭게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쟁 초기 최병덕 소장은 육군 총참모장직에 있었지만 서울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경남지구 편성관구 사령관으로 좌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병덕은 경남 하동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최병덕과 이종찬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둘의 관계는 매우 막역한 사이였으며 이종찬은 최병덕의 솔직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이종찬은 친구인 최병덕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1950년 9월 1일 이종찬은 3사단장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포항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3사단은 북한군 5사단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공세에 전선을 포기하고 후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산강에서 마지막 방어 전투에 임하게 된 이종찬은 사단 사령부를 해안가에 설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퇴할 걱정이 없다. 또다시 후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자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형산강에서 북한군을 막아낸 3사단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찬이 지휘하는 3사단은 단 11일 만에 360km를 진격하여 38선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진격 속도는 미군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북진을 하던 9월 20일 이종찬은 준장으로 진급해 드디어 장군이 되는데 진급식을 마친 이종찬은 별이 달려있는 철모를 벗어버리고 계급장이 달려있지 않는 철모를 쓰고 다녔습니다. 나는 국민들과 가족을 서울에 두고 쫓겨온 죄인인데 무엇이 잘났다고 별을 달고 다니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종찬이 지휘하는 3사단은 한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북으로 진격하는 첫 번째 사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국군은 간혹 강간이나 약탈을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종찬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병사들을 즉결 처분으로 처형해 군기를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적에 대한 학살도 방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공산주의자들을 현장에서 바로 처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종찬은 이를 만류하며 비전투원을 총살하게 되면 저들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비판하겠는가. 그들은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사단장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는데 별로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명을 살려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종찬은 북한군 전사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진을 하던 중 북한군의 시체가 발견되면 그들을 모두 매장하고 나무 편말에 그 사람의 신원을 적어두도록 했는데 이종찬의 부하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진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이종찬은 부산에 있는 병기행정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전선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육군 종합학교 교장을 역임한 그는 1951년 6월 35세의 젊은 나이로 육군 참모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이종찬은 청렴결백한 인물로 군내에서 신망이 높았으며 여기에 이기붕 국방장관의 추천이 더해지면서 군에 입대한 지 단 2년 만에 참모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종찬이 참모총장에 오른 시기는 휴전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기동 전투는 없었으며 그 대신 서로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진지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임 시절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국민방위군 사건은 50만 명에 달하는 제2국민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아와 동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그 원인은 방위군의 주요 간부들이 할당된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난이 일자 이종찬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해 혐의가 인정된 5명에게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습니다. 이종찬을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의 간접선거제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자 했는데 야당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국이 혼란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적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해 2개 대대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종찬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종찬은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종찬이 군대를 움직이지 말라는 훈령까지 하달하며 군을 단속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몹시 분노하였으며 이후 이종찬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은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1952년 7월 이종찬은 13개월 동안의 육군 참모총장직을 마치고 해임되었는데 그는 훗날 자신의 재임 기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참 운이 나쁠 때 총장이 되었다. 전쟁은 휴전회담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다. 매일같이 복과 인간, 정치와 군사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심해야 했다. 이 시기 군 내부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면서 쿠데타를 해서라도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육군 작전교육국장 이용문 준장과 작전교육차장 박정희 대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군사혁명을 통해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이종찬에게 혁명군의 수장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쿠데타 역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종찬이 청렴과 도덕, 정직과 진실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성과 성취욕은 다른 장군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찬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단점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침잠이 많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36세의 젊은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에서 해임된 이종찬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에게 정치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가 된다며 거절한 그는 결국 벤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미국 참모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종찬은 1953년 7월 제2대 육군대학 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육군 참모총장에서 육군대학장인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예편원을 내지 않았으며, 여기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이기붕의 도움으로 계속 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종찬은 총 7년의 기간 동안 육군대학장으로만 있게 되는데, 그가 계속 한직에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후배들이 그를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되도록 돕기도 했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을 자주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정희 장군은 그에게 쿠데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에게 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게 되는데, 이종찬은 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선배 장군이기 때문에 그를 최고 지도자로 내세워 혁명을 한다면 정치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이러한 박정희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면 군의 사병화를 촉진하고 파벌을 조성할 뿐이며 끝내는 일본처럼 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종찬은 박정희의 계속된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적 혼란기를 수습하는데 하나의 과도기적 방법이 된다면 나는 그러한 움직임에 모른 채 하겠다. 쿠데타 모의를 발설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참여하지도 않겠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어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허정 과도 정부는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이종찬이 제격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는 이러한 조치에 거부의 의사를 보였지만 현재의 무정부적 상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된 이종찬의 임무는 3.15 부정선거로 동요하는 군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과도 정부는 군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군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군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군의 선거 개입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송유찬 육군참모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어 백선엽 연합참모의장, 김창규 공군참모총장, 유재흥 일군사령관에게는 거국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도록 설득했습니다. 이어 이종찬은 새로 부임한 최영희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곳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급 지휘관이 명령 개통을 엄수하고 융화단결하여 신성한 국토방위에 매진해달라. 1960년 8월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자 이종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110일 동안 수행한 국방장관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장면 정권은 1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며 군을 동요시켰습니다. 당시 장교들에게는 별다른 연금 혜택도 없었으며 제대 후 마땅한 취직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군 정책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군부가 민주당 정권에 반기를 드는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혁명위원회는 이종찬에게 이탈리아 대사직을 권하게 되는데 박정희 의장은 자신의 군 선배이면서 군사정변에 동참하지 않은 장군들을 다소 껄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해외 대사로 발령해 외국에 잠시 나가 있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선엽은 프랑스 대사, 유재흥은 스웨덴 대사, 이종찬은 이탈리아 대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종찬은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장관직을 맡았었는데 혁명정부에서 또다시 중책을 맡을 수는 없다. 라는 이유로 대사직을 거절했지만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끝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에는 아직 우리 교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 업무는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이종찬은 이곳에서 비교적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64년 새롭게 외무부 장관이 된 이동원은 현재 예비역 장군 출신 대사가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며 그들 중에는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종찬은 이동원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관께서 무능한 군 출신 내교관들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모양인데 나로서는 이 장관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나 역시 장성 출신 대사지만 여기 로마에 와서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는 데다 외교관의 자질마저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도 하등의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훗날 이종찬을 직접 만나보고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눈 이동원 장관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종찬 장군이 공부를 많이 한 때문인지 대단히 박식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한국 외교에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그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어 오히려 배운 바가 많았다. 대사관의 업무 중에는 한국에서 오는 고위관리와 정치인을 영접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화당의 김재순 의원과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함께 시찰을 온 적이 있었는데 대사관 직원들은 공화당의 김재순 의원이 시찰단의 단장이고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특별히 캐딜락을 배정하고 야당의 정일영 의원에게는 허름한 일반 차량을 배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종찬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서울에서 5선을 하였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외무장관까지 하신 노종객인데 그런 분을 홀대하고 30대의 여당 의원에게 캐딜락을 배정할 수 없다. 그의 주장으로 결국 캐딜락은 야당 의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1967년 이종찬은 오랜 해외 생활의 염증을 느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종찬이 귀국하자 당시 육관구사령관으로 있던 김재규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종찬이 육군 대학장이던 시절 그의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에 김재규는 이종찬을 매우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이종찬에게 골프채와 승용차를 선물하기도 했는데 이종찬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골프를 치거나 승용차를 굴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재규는 이종찬을 국방장관으로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에는 그가 국방장관으로 거의 내정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직한 이종찬이 국방장관으로서 삼선 개헌을 거부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는 이종찬에게 국영기업의 사장직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국영기업의 장이 되면 관계장관의 시시콜콜한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장군 출신이 그러한 직을 맡으면 사회적 이목이 좋지 않다. 1969년 삼선 개헌이 구체화되자 이종찬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직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선 개헌을 강행하고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 전파하는 전문 기술용역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종찬은 최초의 기술용역 회사인 코리아 엔지니어링의 사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는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 기업이 국영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장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나일론 생산업체인 한국카프로락함, 충주비료, 대한석유공사, 정유시설을 건설하는데 많은 기술을 전수하게 됩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키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생 데모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쳐 놓고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은 이종찬이 유신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배로서 존경하며 그의 노후 생활을 염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자동차 보험회사를 설립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보험회사를 보유한다는 것은 큰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이러한 대통령의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유신정우회 제도가 있었는데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이종찬이 유신 국회의원이 되도록 설득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규는 이종찬을 수차례 찾아가 유정회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설득했고 이종찬은 그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계속된 설득에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친분이 두터운 김재규의 설득을 이종찬은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1976년 유정회 국회의원이 된 그는 이내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거부감을 보여왔던 그가 유정회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그를 막으려는 박정희의 의도라는 의심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 중앙정보부장이 된 김재규가 이종찬에게 인사를 한다며 찾아오자 그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보부장의 김일비가 한 달에 5천만 원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적정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이후 이종찬에게 김재규의 도움을 요하는 수많은 청탁이 들어왔지만 그는 이러한 청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정회 국회의원 시절 이종찬은 국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으며 간혹 출석한 자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그를 다른
유정회 의원들과 달리 보았습니다. 1979년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12.6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종찬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자신과 정치적 견해는 다르긴 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훌륭했으며 군 선배로서 자신을 끝까지 보필해 주려 노력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 역시 오랜 시절 자신을 존경해주고 마치 아버지와 같이 따르던 인물로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이종찬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유머 감각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2.6 이후 전국이 요동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을 후임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종필과 김대중은 이종찬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으며 일각에서는 이종찬과 같은 강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정치에 소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이 절대 못 된다. 이제는 후진을 위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여생을 보낼 것이며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정치에서 물러난 이종찬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변두리까지 다녀오기도 했으며 공원에 들러 노인들에게 소주와 안주를 사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건강도 좋지 않고 세상 사는 재미도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인데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1983년 2월 이종찬 장군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졌으며 여러 국가 요인들과 군 선후배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종찬 장군, 그는 친일파의 손자로 태어나 일본군 소좌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라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역경도 있었고 원치 않는 자리에 앉기도 했으며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군인,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청렴한 생활을 유지했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찬 장군이었습니다.